그날 70대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자신의 집 문이 영영 열리지 않으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30년을 동대문 시장에서 흘린 땀으로 세 자녀에게 총 15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 어머니. 그러나 막내딸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큰아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불법 침입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35도 폭염 속 복도 한켠에서 일주일을 지새운 어머니.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빌려 쓰고 1,000원짜리 목욕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딸은 전세금을 챙겨 사라졌고 남긴 건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변호사가 발견한 등기부등본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세 번째 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동대문 시장 한복판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 부자재라는 간판 아래 7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례는 고개만 까딱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단추부터 지퍼, 원단, 레이스까지 온갖 부자재로 빼곡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없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례는 물건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건을 만지다 보니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단추 있어요? 네, 잠깐만요. 순례는 계단을 올라가 선반 맨 위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사란 신뢰라고 믿었고 신뢰는 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순례는 잠깐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였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비우면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엄마, 또 밥 안 드셨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둘째 딸 미선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는 또 언제예요? 지금 드세요. 미선은 어머니 앞에 도시락을 펼쳐놓았습니다. 순례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인데 뭘.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는데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실 순례의 삶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25세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3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 둘째 딸은 초등학생, 막내딸은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장사를 해봐라. 내가 손재주가 좋잖아.
어머니의 권유로 순례는 동대문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물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도매상에서 외상으로 받아온 부자재 몇 가지를 진열해 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면 순례는 밤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한 번 온 가게는 다시 찾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정직하게 팔았고 가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도 남달랐습니다. 손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채고 챙겨주었습니다. 아줌마 가게는 믿을 수 있어요.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나 부자재는 동대문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순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했고 둘째 딸 미선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딸 유진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1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순례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도 몇 채 샀습니다. 상가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작은 건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례를 동대문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이만큼 일군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고 둘째 딸 미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막내딸 유진은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해줄 거예요? 유진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었습니다. 순례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게. 또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주네.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순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한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하나.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재산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오랜만에 새 아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미선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유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준호야, 너는 역삼동 상가 건물. 미선아, 너는 강남 아파트. 유진아, 너는 서초동 건물. 순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막내딸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순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받은 부동산 서류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미선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쉰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막내딸 유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술래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버렸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입에 넣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술래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제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70억, 언니는 50억 받았는데 나는 왜 30억이에요? 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오빠랑 언니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럼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나는 엄마한테 뭐예요?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나만 손해본 거잖아요. 술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았을까? 하지만 이미 서류는 넘어갔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가 일어났을 때 유진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컵만 놓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한숨을 쉬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저녁은? 먹었어요. 어디서? 그냥 밖에서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집안의 냉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술래는 딸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래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유진을 설득해 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미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렸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래는 가게를 잠시 비우고 집에 들렀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다음 주에 계약 해지하면 돼. 유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요. 무슨 계약 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술래는 서류를 챙겨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술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다음 날 술래는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술래는 가게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일했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씻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술래는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이라 쓰레기 냄새가 빨리 났습니다.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아, 쓰레기 버리고 올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신경 쓰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분쯤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술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문 좀 열어줘. 엄마, 지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문 열어. 엄마, 나한테 제대로 대해주세요. 그럼 문 열어줄게요. 유진아, 장난하니? 문 열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술래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는 술래 혼자뿐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누군가 나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술래는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문 열어. 엄마가 잘못했어.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안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술래는 복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유진이가 문 안 열어줘. 도와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는 차가워졌습니다. 여름이지만 밤에는 냉방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술래는 팔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술래는 눈을 붙였습니다. 앉은 채로 졸았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다리는 저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모두 술래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저쪽에 있어요. 관리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술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술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문 열어줘.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직도 반성 안 하세요? 유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모르시려고 하시네요. 유진은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술래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술래는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지쳤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했고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마셨습니다. 먹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씻기도 했습니다. 1,000원짜리 목욕권을 끊어 샤워만 했습니다. 깨끗한 옷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술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술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술래가 다가가자 유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유진이 처음으로 제대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사 가요. 어디로? 그건 말 안 할래요. 유진아, 여기 전세는 어떡하고? 걱정 마세요. 다 정리했어요. 술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요. 유진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 드릴게요. 짐은 알아서 챙기세요. 술래는 그것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진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술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술래는 복도에 남겨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그것이 30년 동안 키운 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온 것은 유진이 떠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술래는 여전히 복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중년 남자가 술래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해지됐는데 언제 나가실 건가요? 술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세 해지요? 네. 일주일 전에 계약자분이 직접 연락하셔서 해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보증금도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집을 비워주셔야죠.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정말 전세를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제 짐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술래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짐은 물론이고 술래의 물건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몇 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아둔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이틀 안에 나가주세요. 집주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술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주인이 나간 후 술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햇살이었지만 술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가방 하나에 남은 옷을 챙겼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여름옷 몇 벌과 속옷, 양말이 전부였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칫솔과 치약, 수건 하나. 그렇게 짐을 싸고 나니 가방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술래는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원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기 1204호에 사는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박순례입니다.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계신답니다. 제가 그 집 아들 어머니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들어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술래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집 앞에 와 있어. 문 좀 열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막아섰습니다. 아까 그분 아니신가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아들 집인데. 규칙이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술래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술래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술래는 현관 계단에 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생각이세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안 됩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제발요. 아들한테 연락이 될 때까지만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술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줘. 집이 없어. 하루만이라도 재워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술래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달리 해야 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술래는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술래는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던진 돈이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준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술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준호 있니? 회사 갔어요. 언제 들어오는데? 늦을 거예요. 며느리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술래가 문틈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나 좀 들여보내줘. 하루만 재워줘. 어머님 곤란해요. 제발. 갈 곳이 없어. 며느리는 술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라고? 지금 불법 침입이에요.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술래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술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술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아들 집이고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일단 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보호시설? 네. 거기서 상담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시설이라니. 자신이 그런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신고가 또 들어올 거예요. 같이 가시죠. 경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술래만 혼자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노인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순례의 이름, 나이, 주소를 물었습니다. 주소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계세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순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3침대에는 할머니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쓰세요. 직원이 빈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순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침대였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나도 며칠 전에 왔어요. 우리 애들이 안 받아줘서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비슷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순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좁은 보호시설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연락드린 가족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한 분은 받으셨는데 끊으셨어요. 순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자원봉사 변호사가 계세요. 변호사요? 네. 법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순례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대문에서 30년 장사한 것,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 유진이 문을 안 열어준 것, 아들이 경찰을 부른 것.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증여 서류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다 애들이 가져갔어요. 등기 이전은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도장만 찍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이었습니다. 어르신,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볼게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순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등기 이전, 부동산, 혹시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례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세 채 부동산 모두 아직 어르신 명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여 서류에 도장은 찍으셨지만 실제로 등기 이전은 안 됐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어르신 소유라는 뜻이에요. 순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네. 어르신이 아직 그 건물들 주인이세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순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순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자녀분들이 이미 그 건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순례는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자식들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순례는 증인으로 동대문 시장 사람들을 섰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례 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옆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준호와 미선, 유진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각오하세요. 순례는 각오했습니다.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순례는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순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순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증여한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원고를 학대하고 방치했습니다. 이는 증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례가 동대문에서 30년 일한 것,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 재산을 나눠준 것, 그 후 문 밖에 내쫓긴 것.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왜 원고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70대 노모를 거리에 방치한 겁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순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걸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아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불법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모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잘못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버릴 이유가 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동대문 시장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순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관리사무소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순례가 복도에서 지냈던 일주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재판장은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습니다.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순례는 법정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원고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으나 피고들은 재산만 받고 원고를 방치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증여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미선도 울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유진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다시 못 삽니다. 순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그리워하잖아요. 저는 자식이 있어도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재단이요? 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학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도와주는 거예요. 순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순례는 세 채 건물을 모두 팔았습니다. 거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순례는 그 돈을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나 어머니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기부식 날 순례는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현판이 걸렸습니다. 한나 어머니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순례를 향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순례는 재단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순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는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순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순례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은 것 같아. 순례는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례는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순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새로 신청한 학생들의 서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아이는 버림받았습니다. 순례는 그 사연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도와주고 싶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재단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어떤 아이들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순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순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10살 된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될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순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렴.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거예요. 할머니도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술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유진이야. 무슨 일이니? 엄마, 보고 싶어.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술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해. 알아,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술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알아, 엄마.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 시간이 필요해. 엄마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술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아들 준호입니다.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저희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술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이들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오랜만에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밤의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예전 가게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열심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과부로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해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괜찮아. 바쁘게 살고 있어. 재단 일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런 일 당하고도. 이제는 괜찮아. 새로운 가족을 찾았거든. 새로운 가족이요? 응. 재단 아이들이 내 가족이야. 그 아이들이 날 필요로 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래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달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술래는 한 명 한 명에게 상장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열심히 공부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왔습니다. 아니, 보호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각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민준이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술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 다녀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게요. 사랑해요. 술래는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민준이는 술래를 안았습니다. 작은 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래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살. 그리고 진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니? 엄마, 보고 싶어. 술래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이 안 와. 미선아. 응, 엄마. 후회는 누구나 해. 하지만 그걸로 뭘 배우는지가 중요해. 알아, 엄마. 나 많이 배웠어. 그래. 잘 살아. 술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원자들도 생겼습니다. 술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의 기자들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술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행복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요? 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와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진짜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자녀분들과는 연락하세요? 가끔 연락이 와요.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왜요?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괜찮아요. 억지로 가족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후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술래는 재단 앞 작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준이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준이는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전 과목 우수였습니다. 잘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공부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민준이는 술래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술래보다 키가 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술래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보낸 30년. 아이들을 키운 세월.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은 것 같아. 순례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순례는 일어섰습니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순례의 힘이었습니다. 효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효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순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순례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